이제 조국혁신당은 왜 생겼나를 좀 더 생각해야 돼요. 조국혁신당은 원래 자기들이 표방한 것이 그 프로젝트 정당으로 자기를 어필했잖아요. 그러니까 윤 정권 조기종식을 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태어난 정당으로 사람들이 다 인식했어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면서 명확한 선명성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런 마음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걸 다 수용해서 해결을 못 해주고 있어요. 네. 그 해결 못 해주는 부분을 조국 신당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국 신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 독재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결국 조기 퇴진까지도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러 가지 역풍을 생각해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럼 그 뭐 니치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틈새 마켓을 완전히 장악해서 열린민주당처럼 예전에 그보다 더 많은 어떤 정도의 성과를 낼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윈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예. 윤석열을 그 집중 타격하는 데 있어서 조국 전 장관만한 인물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법조 이슈들이 많거든요. 검찰 네. 내부의 이슈들이. 그건 조 장관이 꿰뚫고 있거든. 유시민 작가 모셔놓고 두 분 말수가 좀 많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니 그 시중 여론을 들어봐야 이제 각주를 붙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이 두 분의 이 탁월한 의견은 이제 업계의 상황을 보면서 하는 얘기고요. 네. 그 이제 조국 교수가 아니죠. 이제 조국 박사의 행동은 두 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측면.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지명 받았다가 처음에 그 윤석열 사단에서 사모펀드 비리, 권력 비리 이거는 정말 나쁜 놈이다. 이거는 손봐야 네. 된다. 이래갖고 시작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다 사라졌어. 예, 근데 그거는 다 무죄 판결 다 났고 와. 아무 근거도 없었어요. 네. 김경률이 생각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김경률 같은 사람은 자기가 며칠 동안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100% 확실하다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그거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죄 선고 난 것도 권력형 비리하고 관계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해 놓고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내비게이션 위성 항법 장치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카메라 없는 데서 좀 잠시 과속한 거 이런 거까지 다 찾아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족 전체를 도륙했죠. 네. 자신의 권력 과시를 위해서. 그래서 내 가족 전부가 지금 법정에 끌려다니는 이런 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 한 인간으로서. 예. 네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의 그러니까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 수가 있지? 인간 조국은 저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그거 있어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는 아마 본인 문제로 비롯됐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예. 아빠가 남편이 법무장관으로 지명 안 됐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개인으로 보면 그 사냥당한 거거든요. 온 가족이다. 그러니까 검찰권이라는 칼을 가지고 무력하게 사냥당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지금 무기 대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무대에서 한번 싸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정치의 영역, 정당의 영역, 선거라는 공간은 무기 대등의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쓸 수 있는 수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발언권도 주잖아요. 예. 그리고 말하면 마이크가 와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검찰한테 사냥당할 때와는 완전 달라요. 이게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 나라도 이렇게 한번 싸워보고 싶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업계 차원에서 보면 네. 두 분이 잘 분석하셨는데 민주당은 굉장히 큰 당이에요. 그리고 고정 지지층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을 이념적으로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 그런 소위 중도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정당입니다. 지금 여당은 상당히 극우화돼서 스펙트럼이 좁아지고 있고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넓어진 정당이거든요. 이 정당에서 비록 조국 박사가 그와 같은 인간적인 욕구를 느낀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 당이 받아주려니까 내부에 균열이 오는 거예요. 당장 뭐 조국 때문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선거 망친다부터 시작해서 네. 온갖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 선을 그어야 돼요. 업계의 상황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집중하는 정당이라면 그 진영 전체로 그러니까 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하기를 원하는 진영 네. 전체로 보면은 손실이 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 반면에 조 장관이 그것도 걸었어요. 임기 단축을. 그러니까 명확하게. 조기종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요? 네, 조기 종식. 예. 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저거 빨리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이걸 다 묶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주장을 못 해요. 그리고 그런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상관없이 누군가는 그 의제를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박사가 만드는 이 정당이 그걸 하겠다는 거니까 뭐 크게 나쁠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 비례연합 정당에 들어오게 되면 그 균열이 민주당 안으로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박사도 민주당의 어떤 평가에 전혀 신경 상관없이 내 길을 간다 이렇게 선언한 거고 네. 박홍근 그 지금 위원장이죠 그 네. 일을 맡은 실무 책임자가 SNS에 곧바로 우리는 그 비례연합 신당에는 정당에는 같이 안 한다라고 선을 건 거 이런 게 각자 업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자기의 판단에 따라 선을 그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 신당은 소위 조국 신당은 진영 대 진영의 선거 판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두루뭉술이한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래 집권하려면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요. 정당이. 항공모함. 예, 항공모함 같은 이 굼뜬 이 조직이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별동대 형식의 그런 기동타격대 네. 그런 게 하나 만들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면이 있는 그런 정당이에요. 조국 장관처럼 시원하게 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렇지. 근데 지금 민주당이 좀 미적미적 거리는 네. 거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좀 후끈 달아오를 것 같아요. 조국이란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떤가에 대한 평가와 상관이 없이 공정, 정의를 내걸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점에서 파산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태도라고 저는 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저는 보고요. 한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어떤 정치 세력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정치는 없어지고 도덕 전쟁만 남는 거예요. 저는 비평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비례대표 득표에서 조국 당이 없었을 때 그 더불어민주연합이 받을 것으로 예측되던 그 지지율보다 지금 조국 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친 지지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두 당이 원내에 들어가면 협력할 거기 때문에 야권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늘렸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점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이게 좋은 현상이든 안 좋은 현상이든 간에 그거는 각자 시야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영향은 이건 지금 사람들이 주목을 별로 안 하던데 저는 선거 막판에 이 변수가 엄청나게 크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요. 이미 PK 지역에 대한 영향력인데요. 이 조국 그 개인과 관계된 건데 이거는 지금 PK 지역의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부산, 울산, 경남의 분위기가요. 그 얘기가 약간 그 여론조사표를 보면 2030 세대한테는 그렇게 별로 안 보여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근데 50대 60대에서 조국이 흔들고 있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의 부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3당 합당으로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기 전에 김대중, 김영삼 이 두 분이 야당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 부산이 어마어마한 야도였거든요. 야당의 도시였어요. 진보의 도시고. 이제 그때를 지금 2030은 모르고 5060은 알아요. 지금 조국 대표가 사투리를 막 쓰고 막 이상한 엔터테인먼트를 하는데 50대, 60대의 오래된 원래 YS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옛날 향수를 좀 흔들어 깨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약진하는 또 그 조국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현상이 그 향수를 흔들어 깨우는 그것과 좀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설이에요, 가설. 최강욱이나 유시민을 엮으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보상을 받고 승진을 하고 손준성이를 엮으면 조직의 배신자로서 낙인 찍히고 그러면은 누가 뭐래도 유시민을 잡아야죠. 손준성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벌금 조금 맞은 건 다행이네. 그 안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지고 사람을 올가맬 수 있는가에 경쟁을 해서 그걸 통해서 성공한 1세대가 공안검사들이고 그때 그 공소장이나 그 수법을 봐가면서 조금 더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킨 게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에요. 그게 윤석열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들끼리 또 사이가 되게 안 좋고요. 왜 서로 간에 우애와 그 전우애와 뭐 이런 동지의식 이런 거 없어요? 시장이 다르잖아요. 뭐 나중에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시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예전에는 시국 사건이나 노동 사건이 많을 때는 공안검사 출신들이 먹고 살 밭이 커졌는데 그게 적어지니까 이제 특수 쪽이 재벌, 뭐 정치인, 고위관료 이런 쪽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고요. 기소해서 막 하다가 네. 옷 벗고 나가서 변호인으로 그렇죠. 특수부 출신이 오면은 전화 한 방에 풀어주고. 예. 근데 우리 지금 이 짓 하는 검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요, 나중에? 아니 그럼요. 당연히 처벌하니까 그래서 독일의 그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법 왜곡죄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의 위치에 있으면서 네. 예, 이런 식으로 그 뻔한 그 상황을 알면서도 법을 왜곡해서 적용해가지고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면 처벌하는 거. 근데 이미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거 진짜 난 우리나라 뭐 혁명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니까 무슨 전범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무슨 맞아요. 혁명 재판소를 네. 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 헌법 질서에 따라서 매우 질서정연하게 선거가 이루어지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제 사법부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도 안에서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들을 했는데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없어. 네. 이건 정말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이거는. 그럼 뭐 열불 뻗치는 거야, 네. 이게. 그야말로 법비들의 준동에 의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윤석열이라는 시대의 용자가 나타나서 저게 서울법대 나오고 고시 붙었다는 놈들이 저게 전혀 정의롭지 않구나 이걸 아시게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간에 그렇게 속이 터지고 있다가 아니, 검사, 판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른바 자칭 헌법학자들 중에도요. 예.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오기 전에 저도 TV 토론 나와서 뭐 토론도 하고 했는데 무슨 뭐 5대 3이다, 6대 무슨 4대 4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기각이다, 각하다 뭐 이런 얘기 나돌고 의견을 물어보면 법원의 주인이 판사라고 얘기하고 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이라고 하고 국회는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그렇게 반복해서 질문을 하면 중간에 뭔지 알아차릴 할 줄 줄 알아. 예. 근데 끝까지 못 알아채는 아니 근데 딱 말해주고 나니까 반응이 네. 하면서 네. 뒤늦게라도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듯한 느낌을 나는 받았는데 안 그랬어요? 저는 모면한다고 느꼈어요. 그때 정확한 워딩이 뭐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였어요. 그 정도면 고위 판사가 그 정도면 사회적 특수 계급이 창설돼 있었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있었어요. 그게 저는 윤석열이가 안 나타났으면 그게 안 무너졌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이 뭐 이틀 걸러서 막 전원합의체 회의를 하고 이러는 게 왜 하는지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국민들한테. 네네. 아니 아래 것들은 그냥 우리 하는 거 보고 결과나 받아 먹어 이런 태도로 느껴지거든. 그럼요. 아니 헌법재판소가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저는 좀 지나치게 칭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 동의합니다. 왜 지연시켰고 국민들 얼마나 힘들겠는가에 대한 사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다니까요. 실제로 우리는 구름 위에서 당신들 내려다보고 단죄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저작거리에서 니들하고 말 섞는 사람이 아니다. 예. 해법을 오늘 우리가 내놓을 수는 없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네. 인식하셔야 이 히틀러의 법률가들 이걸 보면서 네. 야 이만한 게 다행인데 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생길 경우에 문제가 이 법원 때문에 심각해질 수 있겠구나 법률가들 맞습니다. 때문에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앞으로 진행될 논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참여하고 지켜봅시다. 그리고 제도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게 이제 최대한 많이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고 마음에만 담아두고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서 답답했던 얘기들을 그래도 막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가면은 저것도 뻥치는 거 아니야라고 또 얼마나 안 믿으실지가 걱정이 돼요. 정말 안 믿으실까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재밌으시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대법원 청사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방을 바꾼다 하도 기가 막혀서 야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화장실 가서도 제일 높은 놈이 가운데서 소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이야? 조국 전 대표요. 사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보이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쉽지는 않았겠죠. 예. 대통령이 결단하는 예. 데는 부담이 아마 상당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취임하고 2달 만에 예. 정치인을 사면한다. 예. 뭐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예. 5월에 취임해서 12월에 첫 예. 사면. 그것도 민생 사면했고 예. 정치인은 정봉주 저는 한 명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취임하자마자 정치인 사면은 쉽지 않은데 예.
네. 진보 진영에서는 압도적으로 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론조사하면 여러 군데에서 하여튼 굉장히 뭐 많은 수치가 그렇습니다. 나와요. 예. 압도적 수치고요. 예. 그뿐만 아니고 네. 진보 진영의 사회 시민단체, 예. 전 국회의장들, 예. 전 고문들, 예.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대통령 쪽으로 사면을 요구했는데 그분들한테 대통령 본인이 한 2번의 선거에서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예. 쉽게 외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면 그 문제가 됐던 송원석 예. 명단 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그거 보고 예. 사면을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 왜냐면 그 찍힌 핸드폰 문자를 보면 예. 강훈식 비서장이랑 송원석 대표랑 그 전에 전화를 하거나 뭐 문자를 나눈 게 없어요. 예. 딱 명단만 올렸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 얘기는 뭐냐? 음. 그 전에 비서장이 찾아갔던가 예. 통화를 했던가 해서 네. 뭐 며칠까지 예. 명단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예. 그래서 명단 주고 예. 생각보다 적으니까 이게 다예요? 네.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네. 이미 야당 쪽에 추천을 하라고 그랬고 네. 그때 이미 아마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여기에 뭐 이화영이 포함되냐 이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화영은 또 최측근이기 때문에 예. 또 고민되죠, 그거는. 못하 이번에 안 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화영은 예. 아마 빠질 것 같고. 빠질 것 예. 같고. 야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명단을 받아줍니까? 못 받아줍니까? 조 전 대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미 어쨌든 뭐 저렇게 노출했는데 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철회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 뭐 명단 올라가 거기서 법무부가 추리고 뭐 고민이 있겠죠. 예. 예. 아주 그게 노출되는 바람에 더 약간 엉켰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스텝이. 예. 그게 아니었다면은 예. 아마 그만 스무스하게 됐을 텐데 그게 나오면서 또 아마 고민이 또 깊어질 거고 아마 예. 계속해서 뭐 아직 결정난 건 아니니까 끝까지 예. 아마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예. 네,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본 전 의원입니다. 원래 이렇게 맞추거든요. 양쪽에서. 의원급으로 3명을 맞췄네요. 조국, 최강욱, 윤미향,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휴가 복귀 할 텐데 휴가 복귀를 언제 하죠?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아니면 화요일인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화요일 언제입니까? 10일입니까? 그때쯤에 결정되겠네요. 예. 그러면 언제 이분들이 나오냐? 광복절 특사잖아요. 네. 그러면 14일 날 밤 12시에 나옵니다. 아, 딱. 예. 자,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확정을 안 한 겁니다. 심사를 통과한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건의했다는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문재인이 이재명에 부담 준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제 기사를 잘 읽어보세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또는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알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건의를. 왜 그랬겠어요? 대통령실이 왜 이걸 굳이 알렸겠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결정의 무게를 이해하는 유일한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요청이라는 핑계거리를 하나 더 보태주려고 한 겁니다. 대통령실도 문재인 건의를 공개하는 건 이재명의 부담을 더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봐라. 전직의 요청도 있지 않냐. 그게 현직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실을 언론에 알린 거예요. 그런 정치적 행간을 읽을 줄 모를 수는 있는데 자신이 읽을 줄 모른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사려 깊은 교감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짧게 김문수 전 장관이 윤석열 제2당 받겠다고 했네. 영상 있으면 잠깐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에 다시 입당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겁니까?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저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 국민의힘 역대 최저치 경신했죠. 지금 NBS 기준으로 국민의힘 몇 %입니까? 네, 16%입니다. 이게 최저치예요, 최저치.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어때요? 65%로 1% 포인트 더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끊임없이 반항을 치네요. 여기서 15, 14 떨어지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정신을 못 차리네.